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5월 9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출연자들 먼저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직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아시아 기자 장영진 기자와 함께 네이버 뉴스 댓글 대책, 그리고 칼기 폭파 사건 진상규명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인터뷰하고요. 4부 청래당 시간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의견 참여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이고요. 예스앱 그리고 팟빵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5월 9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예행 연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내일이면 4년여 만에 세월호가 바로 선 모습 보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에 대한 다각도 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유가족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굳이 나라 돈 써가면서 바로 세울 필요까지 있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장준입니다. 네. 오늘 예행 연습 하셨잖아요. 했죠. 예. 어떻게, 내일 직립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네, 잘 된 것 같고요. 예. 처음에 조금, 와이어주라고. 예. 선체하고 좀 간섭이 있어서 한 2시간 지연됐는데, 다 해결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본격적으로 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직립을 앞둔 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우선 저희들이 일단 조사 완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직 5분이 이제 수습 안 된 분 계신데, 예. 그분들 수습을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의 임무를 완수한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직립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선체 보존 처리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 하나의 과정이죠. 예. 세월호가 바로 서게 되면, 내부 선체 조사라든가, 혹은 사고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규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타기 쪽에,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이렇게 타기가 좀 방향타입니다. 방향타를 이제 조정하는 선발 장치가 있는데, 이게 고착이 된 걸 발견해서, 예. 사실은 인양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게 과학적으로 좀 정밀하게 일단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월호가 바다에서 3년이나 있었고요. 또 네. 올라와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낡고 또 녹슬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만일 많이 상해 있죠. 예, 직립을 시도했을 때 추가 붕괴나 이런 가능성은 없나요? 우선 선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세월호 정도 철선이면은 붕괴까지는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사실은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신 걸 걱정을 조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사모하고 저희가 보강제를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요. 네.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일이 5월 30일이었는데 한 20일가량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저희들이 이제 이 징집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수직 받침대라고 수직 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저게 특수광으로 만드는 건데 포항자치라서 하여튼 일정을 많이 저희들한테 최우선 순위를 주셔가지고 포항자치라서 특수광을 저희한테 이제 공급을 하셨고. 예. 그리고 현대사무에서 그걸 가지고 바로 전사에 나누어서 작업을 해서 그 시간을 많이 단축했고 특히 주말을 거의 반납하다시피 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예요. 그럼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 세월호 조사하는데 직접적 간접적 방해가 좀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그때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꾸로죠. 거꾸로입니까? 네. 네,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직립 비행 연습을 보면서 유가족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습되지 못한 분이 5분 계십니다. 혹시 직립으로 하면은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까? 예. 네, 가능성이 지금 4층 좌연 남학생 객실이 배가 깔아앉으면서 세월호가 예. 해저에 이제 착지할 때 그때 많이 압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그래서 이제 여부를 저희가 사실은 수색을 못했어요. 그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죠. 그러면 선체가 누워있는 바람에 진입하는 게 사실은 어려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진입이 안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이제 저희도 못한 거고 사실 그것이 직립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조금 편하게 들어가서 펴서 들어가게 되는 작업하기 편하게. 네. 그런데 세워서 작업을 하게 돼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네요. 안에 좀 물건들 치우고 하려면? 그게 대략 준비 작업에 한 3주 걸리고요. 예. 근데 실제 착수는 6월 초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수습은 기관 구역까지 다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걸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이요? 네. 내일 선체 직립가정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얼마나 걸릴 거로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대략 4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4시간이요? 네, 천천히 이렇게 아주 조금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보니까, 그보다 좀 덜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천천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 세월호를 그러면 일단 직립을 하고 나서요. 또 조사를 또 하시겠죠. 또 안에 해야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수습되지 못한 분들도 찾아야 될 테고요. 그렇죠. 그런 모든 작업이 끝이 나면 앞으로 세월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선체 보존 처리를 지금 질문하신 거겠죠?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저희 선조위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이제 해수부는 집행바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을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있고요. 취합된 상황입니다. 취합된 상황이고 6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6월 중에 국민 공청회를 열어서 여론 수렴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저희 안을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체적인 의견은 보전 쪽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가족분들 그거 많이 원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거 나라 돈 써가면서 왜 세워야 하느냐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좀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직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대략 170억 정도 들었죠. 170억 정도. 네. 어쨌든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선조위 내에서도 사실은 찬반 논의가 있었죠. 저희 이제 선조위 8분 위원이 사실은 정당의 추천 분들이 많아서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설득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선체위는 야당 추천 의원도 있고 여당 추천 의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난번 세월호 조사 1기 때도 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이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좀 방해했다. 이게 지금 수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정부가 바뀌고 어떤 뭐 탄핵 정국도 있었고요. 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지금 특히 이제 저희 선체조사위원회는 뭐 정치적인 어떤 판단보다는 예. 좀 기술적인 판단이 좀 우선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기술적인 원인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그 원인 밝힌 다음에 선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물론 처리해야 한다는 그 부분은 사실 약간 좀 정치적인 느낌이 있죠. 뭐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봐서 저희들은 기술 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좀 덜 정치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배가 바다에 있었을 때는 선체를 당연히 조사를 못했을 테고요. 네. 올라와서는 지금 꽤 오랜 시간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조사관을 통해서 간간히 듣기로 예. 상당히 어떤 조사가 진척이 돼서 국민들께서 뭐 들으시기에 뭐 납득할 만한 뭔가 어떤 결론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지금 결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는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예. 이 침몰 원인이 이제 내부 원인이냐 뭐 보건성이나 뭐 화물 과적이냐 이런 이제 주장이 내인설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컨대 뭐 최근에 그날 받으라는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외부 어떤 영향 외력설이라고 하는데 뭐 앵커라든가 무슨 잠수함 충전 이런 그런 논란이 아직도 사실 우리 내부에조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을 지금 공중팔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우리가 그 결론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결론은 제가 8월 6일 날 이제 끝내고 예. 언론 브리핑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 우선 보고 드려야 되고요. 국회하고. 예. 그때 저희 결론을 그 안에 담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실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또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가지고. 네, 저는 그것까지 다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힘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우리 국민 내부적인 갈등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2기 세월호 조사위는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죠? 언제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1년 플러스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2년. 네. 유족들하고는 어떻게 자주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원위원회를 여는데 항상 오시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의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사생활이라든가 어떤 개인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서 사실은 일기 특조위 때 또는 그 이전에 어떤 그 세월호 사건에 관한 조사가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그 투명하지 못한 또 공정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런 비난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들도 조사를 하면서 선체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 조금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우선 조사위원과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변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신 거 결과물이 제대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8월이라고 하셨죠? 언론 브리핑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까지 저희 전조합니다. 네, 그럼 8월 6일 날 어떤 결론을 낼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로 앱으로 또 팟빵 앱으로 많은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예스 앱으로 손민철님께서 이 작가님 인터뷰가 너무 루즈하고 재미가 없어요. 팟캐스트처럼 좀 재미나게 해주세요. 세월호 이야기하는데 재미를 논할 수는 없죠. 재미는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릴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재미를 부탁할게요.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왜 저한테. 예, 재미없는 걸로 유명한 패널 두 분. 네. 네. 자, 오늘 네이버가 대책을 발표했다면서요? 저번에 한번 발표했고. 네. 그거 뭐 하나만한 대책을 내놨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니까 다른 대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은 그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검색 기능, 그러니까 구글처럼 검색 기능만 제공하거나 언론사가 뉴스 편집권을 갖는 뉴스판 서비스를 신설해서 언론사에게 모든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사들 특히 이제 기자들이 제일 불쾌했던 것이 바로 이 인링크, 아웃링크보다도 이 뉴스 편집 부분이었어요. 예. 비전문가가 뉴스를 편집 배열하는데 그 기준마저 공정하지 않다. 특정 언론사에 편중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사실 여론 조작 의문도 이 뉴스 배열 편집 때문부터 그렇죠. 먼저 시작이 됐었죠.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아시아경제는 잘 안 올라왔나 보네요, 메인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론 조작 의혹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이 이렇게 실시간 검색 부분인데요. 이 실시간 검색도 일단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 다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서는 주지 않고 두 번째 화면을 살짝 넘기면은 거기서는 뉴스도 제공해주고 실시간 검색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화면에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첫 번째 대책 내놨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네. 이번엔 어떨까요? 실효성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 한국적인 특성상 이 네이버가 일단 뉴스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에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효과도 있었고 성과도 냈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강력한 그 유입 수단이었던 이 뉴스를 포기한다면, 이거는 네이버 입장에서도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스스로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에 그 대책이 잘 시행돼서 그동안 네이버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라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네이버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은 없을 정도로 일단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요. 이게 원래 이 사건의 발단은 댓글 조작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댓글 조작이라는 것이 결국에 차명 아이디, 남의 아이디, 가짜 아이디를 통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다는 것인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언론사가 댓글을 달지 말지 실명으로 달지 안 할지 그것까지도 모두 언론사가 정하게끔 이렇게 바꾼다라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짜 아이디를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근데 지금 아웃링크도 그 하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가 쉽게 포기를 못할 것이다. 네.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아웃링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동의할 경우에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뭔가요? 언론사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도
아웃링크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각 언론사로 유입되는 그 페이지 뷰의 70% 정도가 전부 다 네이버에서 들어오는데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하지 않는데 그것도 아웃링크로 연결된다면은 과연 사람들이 뉴스를 클릭할 것인가? 아하. 클릭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페이지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각 언론사들의 그 환경 자체가 그다지 소비자들한테 유용한 화면이 되지도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아웃링크로 가는 그 순간에 소비자들이 갑자기 끊어버릴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인링크를 여전히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형 언론사들은 또 다릅니다. 어쨌거나 자기 회사로 일단 유입을 시키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언론사 규모에 따라서 좀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언론사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자니까요. 네. 그럼 제가 균형상 한번 네이버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그동안 언론사 입장에서는 아니 왜 네이버가 뉴스를 편집하느냐, 왜 네이버를 통해서 언론사 기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거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네이버가 그렇다면 직접 아웃링크해서 언론사 홈페이지에 가서 독자들이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수입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링크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아웃링크, 인링크 제도를 이렇게 처음부터 언론사 대부분들이 일제히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고 특정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구가 나왔고 어떻게 보자면 약간 줏대 없는 정치권에서 이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마치 리액션 하듯이 내보냈기 때문에 마치 언론사 전체가 아웃링크를 선호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요. 뭐 장영희 기자는 기자로서 언론사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네. 네이버의 고문 변호사 노릇. 아니 그 기자님 계시니까 오늘 한번 또 기자님의 또 반대 지점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각 언론사마다 다르다 입장이. 그렇죠. 입장이 이렇게 볼 수 다릅니다.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포털이 네이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어떻게 한답니까? 아직까지 다음에서 특별한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다음은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미없었나요? 네. 제한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거든요. 예, 무리하신 걸 아는데요.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그 네이버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중대한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예. 그 사건이 먼저 그 주요 언론사들이 뉴스에서 빠진 거라든지 이런 몇 가지 뭐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기들 그러니까 다음으로 유입되는 어떤 네티즌들의 페이지 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요.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구글로 뉴스 보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구글은 아웃링크니까요. 근데 뭐 불편함 못 느끼거든요. 그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매크로 시스템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방송에 한겨레 김한 기자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지금도 매크로 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매크로 시스템을 이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죠 지금. 조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매크로를 쓸 수 있는 방법 중 몇 가지가 이게 SNS를 통해서 그 인증을 해서 댓글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SNS가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서너 가지 되는데 그 서너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는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 이제 매크로 구동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이런 SNS를 통해서 댓글을 하는 것을 그다음에 동일한 전화번호로 가입한 계정은 최대 3개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댓글 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리를 하긴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명 아이디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는 또. 왜냐하면 매크로 시스템 자체가 뭐 어렵고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시도하는 거를 자체를 뭐 아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매크로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아예 댓글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 기사 외부 그 언론사의 기사를 네이버 홈페이지에 실으면서 거기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면 매크로를 사용하든 말든 네이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요. 해당 언론사 댓글에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건 언론사가 또 자체적으로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댓글 없애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폭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 에서도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정치권 뉴스 같은 경우에. 근데 뭐 그게 나라에 따라 또 그 나라 그 사회 풍토에 따라 좀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견이나 뭐 의사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댓글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아주 폭발적인 어떤 소통의 장이 열렸기 때문에 댓글을 그만큼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얼마든지 있다면 이 댓글이 지금처럼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그렇잖아요. 뭐 시장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시장 자체를 없애버릴 수 없는 것처럼 네. 댓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댓글 자체를 문제를 없애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댓글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현행법으로도 상당히 지금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 사법당국에서 별로 처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열받아가지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경찰이 접수를 안 해주더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근데 그런 하소연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것은 댓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것을 통제하고 그 잘못된 것을 걸러줘야 할 어떤 사법당국의 어떤 직무유기나 방임이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이버와 언론사를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물론 네이버가 언론사에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 물론 일리 있습니다만 엄격히 봐서 네이버가 그동안 기사를 실었던 그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도 네이버 관련해서는요. 부동산 기사라든지 이런 곳에는 그 댓글 못 달게 아예 댓글 기능이 없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 관련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안타까운 일 관련해서도 성격에 따라서는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대책을 발표한 건 네이버예요. 그렇다면은 네이버가 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한 거고 여전히 그 언론사도 각자 홈페이지 있거든요. 네? 또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지금도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뭐 매크로 등을 사용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서 여론 조작을 시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네이버의 댓글이 없어진다면 특정 언론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거기에서 누군가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면 그건 이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댓글을 없애든 아니면 인기 순으로 공감 순으로 보여주지 않고 최신 순으로만 보여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을 언론사가 마련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네이버가 새로운 지침 내리는 거 최순실이래. 최신순. 네. 네. 제가 한 1년 이상 최순실을 언급하다 보니까 입에 뱉네요. 네. 최신순으로 올라오게끔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로 그렇게 되면은 좀 과거와 같은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근데 사실 맨 처음 이 뉴스 제공 서비스는 최신순대로 제공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뭐 인기순, 뭐 댓글 많은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뭐가 문제였냐면은 비슷비슷한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신 기사를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칼 858기 가족회의와 진상규명대책본부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에게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시 정부죠. 전두환 정권과 그다음에 이제 칼기를 운영하는 대한항공 측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곳이 한 곳인데 바로 안기부죠. 지금은 국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당시 안기부가 이 사건 전체를 관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 칼 858기 사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1987년 11월 29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해서 우리나라로 귀국하던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인도와 미얀마 사이 벵골만에서 갑자기 폭발해 버리는 사고가 납니다. 아무런
교신도 없이 사라졌고요. 잔해도 거의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부 잔해를 찾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해당 비행기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되고 있죠.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떠올랐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보도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살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사건이 11월 29일 날 발생했는데 최종 수사팀 해체가 12월 7일에 됐습니다. 열흘이 되기 전에 수사팀이 해체돼 버린 거죠. 그리고 수색 작업도 제대로 벌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범인이라고 잡아가지고 국내에 압송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 범인이 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물증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백밖에는. 김현희 씨.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네.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도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딱 한국으로 올 때가 뭐 대선 전날이고 뭐 그렇죠. 그런 바로 건데 전날이었죠. 그 지금 대한항공 문제가 여기 사업칼방 터지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거 다시 얘기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글쎄요. 그런 분석도 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새로운 증거는 나온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족회 그리고 또 여전히 당시 8582기 칼 8582기 폭파가 자작극이다. 또는 적어도 북한이 폭파한 건 아니고 이제 추락한 건데 이거를 북한이 폭파한 것을 조작한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 이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그 한진 갑질 사태 때문에 갑자기 이런 입장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의혹을 사고 있는 게 정부 발표대로라면 수백 명의 자국민을 사망케 한 테러리스트잖아요, 김현희 씨가. 그렇죠. 그런데 풀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하다. 이게 사형 선고가 그러니까 난 것이 90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온 것이 이제 87년에 잡혀왔는데 88년에 갑자기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90년 3월에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사면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감옥에 수감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기부 안가에서 계속 생활했죠. 그리고 과거에 임수경 씨 방문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임수경을 회유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람이 바로 이 김현희였거든요. 당시 그 사진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얘는 왜 감옥에 안 가고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의문이 많이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는 도대체 뭘까? 정말 범인이 맞나? 라는 의심이 더 생기게 된 걸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과거사 위원회에서 조사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두 차례에 걸쳐서 2006년하고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정원에서 재조사를 했는데요. 조작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증거가 제시된 건 아니고요. 다만 솔직한 입장을 하나 밝힌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보니 오해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팩트에는 차이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노무현 정권에서 두 번이나 수사를 했는데 이게 또다시 재수사 가능하겠어요? 당시에 그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총 7가지 사건을 이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칼기 폭파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어요. 예. 굉장히 신중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뭐 김영욱 실종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결국은 실제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공중 폭파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가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한 다음에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다시 요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과연 그 말씀을 드렸지만 물적 증거가 그 당시에 수거된 게 거의 없어요. 재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물적 증거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했을 텐데. 다시 나오긴 어렵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유족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천안함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수색도 하고 뭐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안함을 인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안함 조사 결과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습니다만 아마 더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문이 계속 남을 겁니다. 하지만 재조사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인다. 그래요. 김현희 씨의 입장은 한결같은 거죠. 본인이 한 게 맞다. 계속 이 주장을 펼치는 거죠. 네, 2012년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2번 정도 출연해가지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당시에도 내가 했다고 하는데 왜 나를 못 믿느냐 그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약간 좀 대단히 불편한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한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사실 이분이 지금 그 당시 안기부 직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의문이라든지 또 김현희 씨가 당시 그 방송에 나왔을 때가 또 보수 정권이 집권하던 때라는 점 그리고 그분이 또 선거 전후였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은 또 남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사건을 공모했다. 이거는 어떻게 근거가 좀 있습니까? 뚜렷한 아니면은 일단 정황적인 것 가지고 정황 증거가 있는 것, 정황적인 그런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일단 항공기 추락 사고인데 블랙박스가 회수 안 됐죠. 예. 그리고 또 시신도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어디로 추락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추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김현희 씨가 본인이 이런 범행을 자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특히 과거 북한에서 찍었던 그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내가 예전에 북한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입장에서는 안 닮았다. 네. 다른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사진 조작설도 있었고요. 귀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 모양 봐라. 이거 어떻게 사람 귀가 이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건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 의혹은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당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목격자들이 어느 지점에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반대쪽에서 수색을 했고 그게 과연 단순 실수였는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또 다른 증거나 증언이 나온다면 뭐 세 번째 재조사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지 민항기 납치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제법상 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